자,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이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에 따라서 이 반도체 부분을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어서 반도체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체랑 부도체 또는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가 있는데, 뭐 도체의 특성이나 부도체의 특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참 이런 반도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 문명이라고 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전기 혁명을 넘어서 전자 혁명이 됐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초기 컴퓨터인 ENIAC은 길이가 25m이고 무게가 30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컴퓨터를 켤 때 펜실베니아 도시 전체의 가로등이 한번 꿈뻑할 정도로 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컴퓨터예요. 근데 이 컴퓨터가 뭐 휴대용 컴퓨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컴퓨터는커녕 지금 우리의 핸드폰만큼도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아이고, 그 해답은 우리가 오늘 배울 반도체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우리 생활의 여러 물건들을 변화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기초적인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와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핸드폰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뭐 대부분의 전기기구들,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에요. 뭐 세탁기도 있을 거고요, TV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 어떤 전기를 활용하게 되는지 보면,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와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전류는 직류일까 교류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기구에 사용되는 전류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넣어서 쓰는 것들을 보면 다 직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교류로 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렇게 생산된 교류 전기를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옮기는 송전 과정에서도 교류로 송전을 해야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계량기가 있는 바로 그 부분까지, 그리고 콘센트까지 교류 전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대로 우리 일상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 기구들은 직류를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도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청량리역하고 회기역 사이, 그리고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에 잠깐 전동차의 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 그것이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1호선 지하철이고, 회기역 이상 또는 남영역 이하로는 국철이기 때문에 전류의 공급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교류를 입력하거나, 교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직류를 입력할 때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문제에서처럼 휴대전화 충전기에서
그 어떤 소자가 있어야 할지 토의해 보자 해서 교류가 들어오는데 직류를 써야 되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어떤 전기 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댑터라고 부르는 이런 뚱뚱한 부분이 있죠. 이런 이제 뚱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전기, 교류 전기가 들어오는 콘센트에 꽂혀서 직류로 바꿔주는 소자가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라 텔레비전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좀 그 규모가 큰 그런 전기 기구들에는 그 콘센트에다가 꽂는 요 부분을 뚱뚱하게 할 필요가 없고 아예 그 기구 속으로 이런 소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꽂는 부분이 좀 슬림한 거죠. 어쨌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어떤 소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반도체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LED Light Emitting Diode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LED죠. 그래서 Light GHT 다이오드.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발 다이오드. 그래서 그 발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뭘 발사하느냐? 빛을 발사한다. 그래서 빛을 발사하는 다이오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다이오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특별히 LED를 사용하면 좋은 게 전기가 흐르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빛이 나오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에 부팅될 때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들 있죠. 또는 그 컴퓨터 뒷면에 그 모뎀이 아니라 그 랜선 꽂아 놓은 데에도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 깜빡깜빡 하는 것. 그래서 그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가 흐르면 곧바로 빛이 나고 전기가 끊어지면 곧바로 빛이 그 사라지는, 그리고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열 효율이 굉장히 좋은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요즘 보면 뭐 올레드 뭐 이런 거 있죠. 올레드는 OLED라는 그 뜻이고 이게 오가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전기 효율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전기 효율이 좋은 게 반딧불이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딧불이의 빛 같은 이러한 특성들을 그 가미해서 그 LED의 열 효율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올레드고, 거기에 또 뭐 마몰레드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LED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가 흐르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전기의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굉장히 적격인 그런 소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로를 만드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꼬마 전구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LED가 여기가 꼬마 전구, 여기 꼬마 전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LED를 연결을 해서 전기를 걸어주는데 여기 있는 배터리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연결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위치를 꽂아주면 이 꼬마 전구에는 항상 빛이 들어와요. 이 방향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든 상관없이 꼬마 전구에는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 LED에는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빛이 나오는데 다른 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꼬마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는 도체이죠. 그래서 전류를 흘러주면 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지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근데 LED,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한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특성이 있죠. 맨날 켜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빛 에너지의 효율로만 보면 요 다이오드보다 더 좋은 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요 특성을 활용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CPU라든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밥솥에 백미로 밥을 지을 거냐 아니면 잡곡으로 할 거냐, 콩을 집어넣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밥이 지어지는 것이 진행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흐르기만 하거나 계속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이런 도체와 절연체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어떤 다른 특성을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하죠. 01, 01 뭐 이런 식의 신호들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장 간단한 소자로 우리가 다이오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전구는 전지의 연결 방향과 관계없이 불이 들어오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연결 방향에 따라 불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고, 그래서 전지의 연결 방향을 고려해서 LED의 어떤 전기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D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것은 보통 물질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전기적 성질이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새로운 성질은 전자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고, 반도체 소자를 제작할 때에는 종류가 서로 다른 반도체, 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종류가 서로 다른 반도체를 활용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불편하네요.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우리가 종류가 다양한 반도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 어떠한 종류의 반도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게 우리가 반도체를 나누는 방식은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또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자, 4개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을 할 때 옥텟 상태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떤 원자핵 주위에 최외곽의 전자, 안쪽부터 쭉 채워져 가서 최외곽의 전자가 있고, 그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그냥 이게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을 보면, 이 원소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하고 저마늄인데, 이 반도체들은 4개의 팔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하죠. 나도 최외곽 전자가 4개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추가로 4개가 필요하고, 다른 원소들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한 개씩을 주고 한 개씩을 받고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아,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실리콘과 저마늄이에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건 실리콘과 저마늄으로만 돼 있는 이런 반도체를 그 순수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도핑, 우리가 이번 올림픽 때에도 뭐 도핑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여부를 이제 알아내는 것을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에 그 불순물을 약간 섞는 거죠. 뭐 1대1로 섞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섞는 그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각각의 내가 어떠한 용도로 이 반도체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 전압의 범위, 전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도핑하는 농도는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적은 양을 도핑을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반도체, 실리콘과 저마늄으로만 되어 있는 반도체에 이런 도핑을 해서 이 추가가 된 이런 반도체들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는 반도체들은 그 순수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림 2-15 요거죠. 그래서 그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소, 그래서 인, 비소, 뭐 안티모니를 도핑하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원자, 이런 원자가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 전자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저 인이라고 하는 저 한 가운데 있는 요 원소 자체가 전자도 하나 많지만 플러스도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중성의 불순물을 도핑을 했기 때문에 N형 반도체 자체가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원소들이 다 8개씩을 공유하고 있고 8개씩을 최외곽 전자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옥텟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요 전자 한 개는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이 전자가 이 플러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 자체가 옥텟 상태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전자는 아무도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금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자는 마치 자기가 마이너스 자유전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N형, 네거티브의 약자겠죠. N형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N형 반도체에는 전자들이 전하를 주로 운반하는 반도체입니다. 자, 이것을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전자가 전도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전도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원자핵이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아예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N형 반도체에 있어서의 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사용하는 게 뭐 아주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그 여름에 좀 덥기도 하고 겨울에 춥기도 하지만 이것을 절대 온도로 환산하면 절대 온도 한 270 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예요. 그 정도 온도에서는 요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다들 가게 되죠. 그러니까 N형 반도체는 사실상 그 자유전자가 있는 이러한 그 소자처럼 사용이 될 수 있죠. 물론 진짜 도체보다는 전자의 개수나 밀도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리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전기를 잘 통하는 것들의 그 전자의 어떤 밀도랑 이 N형 반도체, 그 실온에서의 N형 반도체라 하더라도 전도띠에 가 있는 전자의 개수나 밀도는 그 보통의 도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 전자들을 이 N형 반도체를 그 전선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가 준위가 만들어지며 도핑으로 생긴 전자들은 원자가 띠가 꽉 차 있으므로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 준위부터 채우게 된다. 그래서 아래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전자들이 이 채워져 있잖아요. 지금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8개 해가지고서 원자가띠가 다 그 되어 있고, 그래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 원자가띠에서부터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순수 반도체는 이 전기 전도성이 순수 반도체보다 좋다? 자,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전도띠에 얼마나 많은 전자가 있느냐가 전기 전도성이죠. 전도띠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를 흐르기가 좋고, 그래서 전기를 전도시키기가 좋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도체들은 굉장히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들입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가 되면 도체들에 비해서는 그 전기 전도성이 작죠. 특별히 순수 반도체는 어때요? 이 원자가 띠로부터 전도띠까지 요 에너지를 그 주어야만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이 전도띠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수 반도체는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를 이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반면에 순수 반도체보다 요만큼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요만큼만 에너지를 받아도 이동하기 때문에 요 그 전기 전도성이 원자가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순수 반도체보다는 좋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이 불순물 반도체, 지금 우리는 이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 이런 물질이 도핑된 N형 반도체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자, 적어도 N형 반도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전자가 3개, 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원소들,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것을 적은 밀도로 도핑하면, 지금 요 그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냥 실리콘하고 붕소예요.
나머지는 다 공유결합을 하는데 여기가 비어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이면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도 하나가 적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기는 해요. 그게 전기적으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옥텟 상태, 최외곽의 전자가 8개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옥텟 규칙에 따르면 이 붕소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어떤 전기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 양공을 채우고 안정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요 전자가 비어 있는 공간에 전자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요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파지티브라고, 네거티브, 파지티브 뭐 이렇게 구별하기 좋게 이름을 붙였겠지만 누누이 설명하는 대로 마이너스나 플러스 극을 띠는 그런 반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 순수 반도체에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있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 하나가 요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요 영역을 채우니까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또 추가로 전자가 공급이 되면 요 공간을 채우느라고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전류가 계속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불순물이 되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 도핑으로 원자가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P형 반도체 에너지띠 준위는 이렇게 바로 위에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원자가띠의 전자들은 아주 작은 에너지만,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전자가 전도띠로 갈 수 있었는데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요만큼만 전자가 이동을 해도 갈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전자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N형 반도체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P형과 N형 반도체의 각각을 설명을 하고, 그 각각이 뭐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다도 그 두 개를 접합시키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될지 이것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이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이동하여 생기는 다수의 양공, 이것을 양공이라고 불러요. 양, 음전화, 양전화 할 때 그 양자에다가 빈 공간이라는 공자를 써서 양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공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P형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도 순수 반도체보다 좋다. 자, 양공은 사실 전자가 없는 곳을 양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에 전자가 이동을 한다면 요 부분이 또 양공이 되고 여기는 채워지겠죠. 그러면 전자는 윗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마치 양공은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양공은 마치 플러스 입자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마치 물속에서 우리가 공기방울을 이렇게 내보내면 그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기방울이 있던 자리를
물이 채우는 거거든요. 물이 채우는, 그래서 그 공기방울 있던 자리로 물이 흐르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랫방향으로 물이 그 채워지는 거고, 그것에 밀려서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공기방울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물이 아래로 채운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을 전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자가 그 공기방울이 있는 자리를 메꾸는 것이지만, 그 물로 메꾸고 나면 원래 있던 물이 있던 자리가 그 비어서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이 양공을 그냥 그 플러스 입자가 흘러가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기.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서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무엇이었죠? N형 반도체에서는, 그죠? 남아도는, 그리고 남아돌고 있는 그 최외곽 전자, 그죠? 5개의 최외곽 전자가 5개인 그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 뭐죠? 유튜브에 있는 그 반도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요약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이 규제한 3대 수출품은 제조기업 기반인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반도체는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될까요? 사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고 있나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학생분들이나 일반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반만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만. 농담이고, 다시 제대로 설명하자면 반도체의 핵심은 필요에 따라 전류가 흐르게 할지 흐르지 않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왜 전류가 흐르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건 전자의 이동을 말합니다. 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반도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자의 화학 구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원자들은 원자 핵과 외곽 전자의 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이 그냥 따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자의 전자들을 주거나 서로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단하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는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원자 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쉽게 이동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제 슬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반도체는 실리콘이라는 원자로 만들어집니다. 실리콘은 원자 번호 14번으로 외곽에 4개의 전자를 지니게 되는데요. 만약에 순수한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다면 모든 외곽의 전자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기가 흐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사이사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리콘 사이에 외곽전자가 5개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이렇게 인의 외곽전자 하나가 공유결합을 하지 못한 자유전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유전자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외곽전자 3개밖에 없는 붕소를 첨가하게 되면 전자 하나가 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에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부르고, 실리콘 사이에 외곽전자가 5개인 인을 첨가하게 되면 N형 반도체라 부르고, 반대로 외곽전자가 3개인 붕소를 첨가하게 되면 P형 반도체라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는다면 전류는 자유전자가 있는 P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부족한 N형 반도체로 흐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림과 같이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매우 이동하기 쉬운 전자들이 양공에 있는 P형 반도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P형 반도체 끝에 있는 전자들은 양극 단자의 인력으로 인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남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요새 친환경 에너지로 밀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원리도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설명하면 매우 길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타이니형의 광전 효과에 의해 태양광 에너지로 자유전자가 발생하면 이런 반도체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슬슬 우리 컴퓨터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만약에 이 반도체들이 PNP형 혹은 NPN형으로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NPN 접합 트랜지스터에 이런 식으로 회로를 연결하게 되면 A의 전압을 얼마나 세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B의 전압이 흐르냐 안 흐르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스위치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모이면 논리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 1인 것이고 흐르지 않는 상황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회로기판에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컴퓨터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나 프로세스 등에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서 이런 작은 크기 안에 넣느냐가 성능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초미세 공정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0과 1의 조합으로 컴퓨터의 언어를 만들고, 이런 0과 1의 조합으로 된 언어를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주는 언어가 바로 C 언어나 자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설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자주 하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컴퓨터 게임과 카카오톡 같은 어플들인 것이죠. 와, 이렇게 P형과 N형 반도체의 원리로 인해 이 작은 핸드폰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가능하고, 이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까지 개발되고 있는 게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물리를 공부하거나 전기전자공학 학부생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최소한 이런 반도체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 적어도 그 원리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못지않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잘 봤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반도체 두 개,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